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내 집 마련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내 집 마련 불변의 법칙. 이 필자는요, 9천만 원대로 서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샀다고 하네요. 그런 어떤 노하우들과 현실에 딱 맞는 8가지 내 집 마련 기술, 그리고 돈 되는 집 고르는 법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김도사 기획, 김석준 지음, 위닝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당신도 소액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이 재테크의 1순위라고 하네요. 빠르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하는 그런 특별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중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둘째가라면 이분은 월급쟁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월급쟁이는 평생 모아도 집 못 산다. 왜 못 살까요? 그게 그 노하우들이 이 책 안에 들어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그분도 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절약하고 저축하며 돈을 모았다. 저축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월급을 받으면 절반 이상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보험비, 교통비, 통신비를 내고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래서 늘 부족하게 살았다. 부족하게 살다 보니 치열하게 절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네요. 매달 적금을 붓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예금으로 넣었다. 그렇게 저축을 쉬지 않고 했다. 결혼한 후에는 내 월급은 전부 저축하고 아내의 월급으로 생활했다. 나는 월급날 혹은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월급 통장에서 적금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적금과 예금만으로 돈을 모았다. 나는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만으로 돈을 모았을까? 결혼 전에는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결혼 후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였다. 결혼 자금, 내 집 마련 자금과 같이 목적이 있는 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네요. 보수적이란 말은 예적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손해를 본다면 결혼과 내 집 마련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손해를 입어도 생활에 타격이 없다. 그래서 결혼 자금이 필요했던 나는 오로지 적금과 예금만으로 돈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결혼을 하고 돈을 빨리 모을 거라 생각했고 어렵지 않게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을 사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세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구의역 주변에는 많은 빌라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4, 5층 높이의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어릴 때 내가 놀던 동네를 연상시켰다라고 합니다. 비싸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보다가 빌라촌을 보니 정겹게 느껴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여기서 신혼집을 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네를 둘러보니 살기에 나쁘지 않아 보였다. 재래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무엇보다 지하철역이 가까웠다라고 하네요. 나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아내도 마음에 들어 했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인상 좋은 사장님께서 전세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자 사장님은 우리가 언제 결혼하는지 돈은 얼마나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우리 이야기를 다 듣더니 마침내 조건에 맞는 전셋집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바로 집을 보러 갔고 방 2개와 주방에 있는 11평 정도 되는 집이었다. 그래서 방 2개는 각각 침대와 옷장 하나씩 넣으면 꽉 찰 정도로 좁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깨끗해서 마음에 들었고 집이 좁으면 가구를 많이 살 필요가 없어 결혼할 때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좋았다. 나중에 내 집을 사서 이사 갈 때 좋은 가구를 사면 되니 말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가격이 좋았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겠지만 금방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 전셋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어차피 2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계약 만기 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셋집을 계약하고 기뻤다고 하네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신혼집 마련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대출 금액도 많지 않아서 매달 내는 이자가 적었다. 빨리 대출금을 갚고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뻤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 전셋집 보증금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게 되었고 1년을 보냈고, 그러고 나니 전세 계약 만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1년씩이나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전세 계약이 만기되면 아파트를 사서 내 집으로 이사가고 싶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남았으니 나는 조바심을 느꼈다. 전세 계약 만기 3개월 전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9개월 정도 남았다고 느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많은 아파트를 조사했다. 서울, 분당, 안양, 인천, 고양 등.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어떤 충격적인 사실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과 1년 전에 내가 전세 계약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나 많았다. 하지만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1년 동안 모두 올랐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과 지금까지 모은 돈을 합쳐도 살 수 없는 아파트들도 있었다. 그 아파트들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었지만 전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 문제될 것은 없었다. 나는 결혼 전에 부동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순진하게 서로의 직장의 중간 지점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리고 우리가 절약하면서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리의 전세 보증금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였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1년 전의 시작점은 같았는데 1년 뒤에는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때 전세집을 구하지 말고 아파트를 샀더라면 하는 후회가 몰려왔다. 나는 너무 속상했다. 결혼 전 부동산 공부를 했더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지만 돈을 모은 다음에 집을 사려다가 살 수 있던 아파트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대로 가다가 내가 모은 돈과 집값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 같았다. 집값은 오르는데 내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라니 너무너무 속상했다. 그리고 부동산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스스로에게 속상했고, 나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생각을 버렸다. 1년 동안 아파트를 조사하고 부동산을 공부했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아파트를 샀다. 전셋집에 살던 때보다 훨씬 행복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그 돈으로 1년 동안에 그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 1년 뒤에는 그 가격으로 그 전세 보증금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였잖아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더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집을 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일이고, 그때부터 재테크가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집값은 결국 오른다고 하네요.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만 한 적이 있는가? 혹시 답을 내지 못하고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나도 같은 고민을 했다. 고민 끝에 나는 신혼집을 전세로 구했지만 나중에 후회를 하고 집을 샀다고 하죠. 그래서 집값은 결국 오르기 때문에 집을 먼저 사라고 합니다. 집을 사야만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더 안정되기 때문이죠. 자, 집주인이 월세 올려야겠다. 월세에 살 때의 이야기인데요. 월세 그 만기 계약이 돌아오면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고 합니다. 주인이 월세 올려야겠다고 얼음장을 놓을 것 같았고, 왜 그렇게 집주인이 연락이 두려운지 그때는 너무너무 좀 죄를 지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월세 올리겠다고 말하면 나는 무슨 이유로 안 된다고 말하지, 못 올린다고 말하면 집주인이 받아들일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입자인 나는 불리한 것 같았다. 월세를 올릴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거기서 좀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집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큰 결심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겠습니다. 내 집 없는 노후는 상상하지도 마라고 하네요. 내 집 없는 노후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든다. 때문에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나 월세집에서 살기 어렵다.
지금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후에는 오르는 전세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 절대로 오르는 전세와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지금도 따라가기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노후에는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경우를 여러 봤다. 그래서 내 집이 있어야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전세나 월세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없으면 전세 월세를 올려주기가 힘들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나는 9천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지역마다 평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만약 내가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직 집을 사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는 낡은 주택에서 살았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원에서 지내다 옥탑방을 거쳐 월세살이 4년과 전세살이 2년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다. 흙수저다. 하지만 많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9천만 원으로 서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샀다. 나는 불과 10년 전까지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주택에서 살았다. 오래된 집이라 단열이 잘 되지 않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 조용한 밤이면 천장에서 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여기까지는 견딜만 했다. 문제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다는 것이었다. 볼일을 보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야 했다. 수세식 화장실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푸세식이었다. 더운 여름에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악취와 파리와 싸워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래된 집에 살면 그렇겠죠. 옛날에는 다 그런 집에서 다들 다닥다닥 붙어서 뭐 월세 전세로 그렇게 살았기도 했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다. 공부도 하지 않아 놓고 주변에서 떠드는 말만 믿는다. 경제를 이해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임장을 통해서 시세를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임장이라는 것은 저도 2, 3년 전부터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서적이나 경제 서적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임장은 직접 가서 뭐 건물이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가서 보고 그 둘러보는 것을 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장을 저도 그때 2, 3년 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임장이 나오네요. 만약 그렇게 공부를 하고 확신이 있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집 마련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데 참고하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공부도 하지 않은 채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라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꼭 오를 거니까 미리 집을 사라고 하네요. 자, 경제 뉴스부터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부동산을 이제 공부하는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나는 경제에 관념이 없었다. IMF 때도 서프프라임 모기지론 때 사태 때도 관심이 없었다. IMF 때 서프프라임 모기지론 때 다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경제신문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사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 파는지도 몰랐다고 하네요. 우연히 퇴근길에 있는 전철 승강장 가판대에서 경제신문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관심을 가지나 평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던 것도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처음에는 경제신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를 훑어보기만 하는데도 1시간 이상 걸렸다.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을 읽으니 정말 재미도 없었고 졸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노력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겼다. 2년 정도 읽자 조만간 어떤 기사가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자본주의, 재테크, 부동산을 공부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경제 성장과 대출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 부자들의 재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집값은 왜 계속 오르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공부하기 전에는 경제와 부동산은 나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다. 하지만 부동산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는 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보고 경제서적도 읽고 경제신문도 읽고 뭐 경제 칼럼도 좀 보면서 경제에 대한 지식을 좀 늘려야만이 그 경제를 알고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나는 처음에 임장을 갔을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더더욱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없이 부동산 사장님이 보여주는 대로 집이 구조만 대충 확인하고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임장이 마무리되었고 그 후로 임장을 자주 다니면서 부동산과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누구나 서먹서먹하겠죠. 이제는 집을 보러 가면 집의 구조를 보는 동시에 매도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인테리어를 언제 했는지, 사는데 불편한 건 없는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쓰레기는 언제 내놓는지 등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방의 크기를 몸으로 느낀다. 방문 앞에서 슬쩍 방 안을 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 방을 느끼는 것은 차이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보면서 결로나 곰팡이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임장을 다니면서 집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임장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그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비수기야말로 내 집 마련의 최적기라고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준비한다. 지금 한창 휴가 갈 그런 시기죠. 여행 갈 곳을 정하고 이동수단과 숙소를 알아본다. 인터넷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올 방법을 조사하지만 성수기라서 다 비싸다. 그런데도 숙소나 티켓은 이미 남아 있지를 않다. 이거라도 예약하지 않으면 휴가 기간 동안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고 비싸게 비행기와 호텔을 구해서 여행지로 출발하지만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싶지만 여행지는 이미 많은 여행객들로 붐빈다. 휴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 비수기에 저렴하고 여유롭게 여행 가고 싶다라고 하네요.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니 성수기일 테고 그래서 비행기와 호텔 가격은 비수기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비수기는 훨씬 저렴하고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성수기가 있고 성수기에 매물이 나오면 경쟁이 치열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리지는 않는다. 비수기에는 사람이 없어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훨씬 저렴하고 여유롭게 집을 볼 수 있다. 성수기는 봄 3월 5월과 가을 9월 10월이죠. 결혼을 많이 하는 시기이고 신혼부부들도 많고 날씨가 좋아 나들이 다니는 임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닌다는 것은 경쟁자가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좋은 집이나 나왔을 때 경쟁자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깎지 못한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비수기는 여름의 폭염, 장마철, 그리고 겨울의 혹한기. 보통 7, 8월과 1, 2월 수준이다. 부동산 비수기는 누가 봐도 거리에 사람이 없다. 밖에 돌아다니고 싶은 날씨가 아니다. 조금만 돌아다녀도 땀이 억수같이 쏟아지고 비를 쫄딱 맞거나 손발이 꽁꽁 얼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름 휴가도 부동산 비수기다라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도 부동산의 비수기일 수 있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직접 체험한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자녀의 결혼 후에 더 집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 결혼 후에는 큰 집이 부부 둘이 살게 되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큰 집에서 적적하게 살기보다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때 생기는 시세 차익으로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이 있는 의료시설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같이 큰 의료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노년기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면 집을 이용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면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인생의 주기에서 내 집 마련은 필수이다라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와 고려해야 할 조건이 다를 뿐 내 집 마련이 빠르거나 늦거나 하는 차이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내 집 마련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젊은 20, 30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그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다시 만나겠습니다.